엄마, 이게 뭐예요? 100년 된 폐가 안에서 설인과 8살 아들 민재는 장판을 들쳐낸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썩고 해진 줄 알았던 장판 아래에 네모난 회색 돌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설이는 돌판을 천천히 올리고 손전등을 꺼내 구멍 안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닿은 곳에는 지하 아래로 이어진 계단이 있었고 설인과 민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설이는 손전등을 꼭 쥐고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설인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100년 된 폐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하루가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아직 국화 냄새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하얀 국화 꽃잎 몇 개가 떨어져 거실 마룻바닥에 말라붙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문상객들이 남기고 간 부의금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하얀 봉투들 위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비쳤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설이는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거였어요. 8살 아들 민재의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문득 손이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장례식 때 이웃들이 가져다 준 음식들이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김밥, 유부초밥, 샌드위치.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한 음식들이었죠. 설이는 그 음식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하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쌀통에서 쌀을 퍼내 씻기 시작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찬물에 쌀을 씻다가도 멍하니 물만 바라보고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올려놓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죠. 상복을 정리하려고 안방 옷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검은 옷들 사이에서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가죽줄은 낡아서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을 때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바늘이 새벽 4시 15분을 가리킨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언제부터 멈춰 있던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집만은 이유 묻지 말고 지켜라. 생전에 시아버지가 설인에게만 몇 번이고 당부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서운동 외곽에 있는 낡은 폐가, 그 고택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왜 하필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설이는 스스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민재가 부엌 문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죠. 엄마, 할아버지 집은 이제 아무도 안 가. 8살 아이가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설인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집. 민재가 말하는 건 서운동에 있는 그 폐가였어요. 시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오신 그 낡은 고택 말이죠. 설이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야, 유치원 오늘 안 가도 돼. 엄마가 이모네 집에 데려다 줄게. 왜요? 엄마는 어디 가는데요? 엄마가 잠깐 볼 데가 있어. 금방 다녀올게. 서리는 민재를 다시 재운 뒤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는 장례식 때 쓰던 영정 사진이 아직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고택 마당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쌓인 부의금 봉투들을 보며 서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이 끝난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안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애초에 집에 온 적이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빈 안방을 바라보며 서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불안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를 이웃집에 맡긴 뒤 서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을 때 가장 깊숙한 곳에 녹슨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서린에게 맡기신 열쇠였습니다. 서운동 폐가의 열쇠였죠. 열쇠는 3개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대문 열쇠, 하나는 안채 열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작은 자물쇠 열쇠였습니다. 서린이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처럼 폐가의 풍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금이 간 흙담, 처진 기와 지붕, 마당 한쪽에 자라난 키 큰 잡초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마당을 쓸고 계시던 시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서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상복을 벗고 평소 입던 회색 카디건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34살이었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볼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 폐가로 향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서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서린은 손에 든 열쇠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리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버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 가는 할머니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폐가가 있는 동네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현수막이었습니다. 서운동 재개발 예정 지역 2026년 상반기 철거 예정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낡은 집들 사이로 빨간색 철거 예정 표지판이 연달아 보였습니다. 어떤 집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어떤 집들은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서린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건지 아니면 뭔가 확신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좁은 골목길을 돌아 폐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양쪽으로는 담장이 이어져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낡은 기와 지붕들이 보였어요. 멀리서 서린이 찾는 폐가의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낡아 보이는 지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폐가 대문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큰 남자였고 한 명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였습니다. 서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화려한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깨 넓이 서 있는 자세, 머리 모양. 모든 게 익숙했어요. 그 순간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여자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어요. 마치 뭔가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손에서 열쇠 꾸러미가 스르르 빠져나가려는 걸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이 보이는 순간 서린의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웃고 있는 낯선 여자. 서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화려한 여자였어요. 서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든 열쇠 꾸러미가 떨렸습니다. 열쇠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마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폐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뭔가를 확인하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폐가를 둘러보는 그 모습이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선 여자는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 안쪽으로 하얀 블라우스가 보였어요.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발에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입술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손가락에 낀 반지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서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린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열쇠 꾸러미가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쨍그랑.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골목길에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서린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서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입술을 일자로 굳힌 채 서린을 바라봤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여자도 서린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서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회색 카디건을 입은 서린의 모습, 야윈 얼굴, 손질하지 못한 머리, 낡은 운동화까지. 여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서린의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자의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선명했고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폐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각딸각. 하이힐 소리가 마당의 돌바닥에 울렸어요.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폐가를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간 흙담벽 처진 기와 지붕, 마당 한쪽에 자라난 키 큰 잡초들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록하듯이, 아니 어쩌면 평가하듯이 꼼꼼하게 찍어댔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셔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서린의 귓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여자가 금이 간 벽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벽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손가락으로 금이 간 부분을 따라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낡았네요. 여기 이렇게 금도 가 있고, 이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신기하네. 이거 다 헐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는 손가락으로 벽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먼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이런 가치 없는 낡은 집이랑 참 잘 어울리네요. 그 말이 서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말은 서린의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찔렀습니다. 눈에 순간적으로 절망이 스쳤어요. 서린은 자신이 초라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여자 옆에 서서 서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서린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냉정했어요. 마치 남이라도 보듯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도 여자와 함께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입가에 희미하게 올라간 미소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여자는 다시 폐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마 밑으로 들어가더니 손으로 나무 기둥을 툭툭 쳤어요.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여자는 코를 찡그리며 손을 털었어요. 이런 집은 기운도 안 좋아 보여. 음습하고 답답하고 그냥 허물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다 새 건물 지으면 되겠네요. 카페나 음식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쓰레기라도 보듯이 함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여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서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목을 쥔 서린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대지 마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울음을 삼킨 채 간신히 짜낸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집만은 이유 묻지 말고 지켜라. 왜 이 집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어요. 이 집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집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곳이고 서린에게 맡기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서린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여자는 서린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린을 노려봤어요. 뭐예요? 왜 이래요? 정신 나갔어요? 여자는 손목을 문지르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불평하는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린을 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직도 이 집의 의미를 둬?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데나 집착하고 있어? 참 답답하네. 남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린을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은 서린이 평생 들어온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게 남편이 서린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서린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폐가 대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서린이 지킬 수 있는 건 이 집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요. 시간 없어.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저녁 약속도 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서린을 향한 무시가 가득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린을 한 번 더 차갑게 쳐다본 뒤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여자의 빨간 코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두 사람은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서린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빨간 코트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폐가 대문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린은 그대로 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가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쇠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 꼴일까? 서린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도 못 받고 집도 지키지 못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남편의 외도는 어쩌면 예상했던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편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서 직접 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서린을 비웃던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폐가를 보며 내뱉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서린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돌아보니 낡은 폐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금이 간 벽, 처진 지붕, 닫힌 대문.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서린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린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로수, 건물, 사람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저 폐가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 그들이 내뱉던 말들, 비웃던 얼굴들.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시아버지를 따라 그 폐가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햇살이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낫을 들고 마당에 잡초를 베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베어내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린아, 이리 와봐. 시아버지가 서린을 부르셨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시아버지는 마당 한쪽을 가리키셨어요. 나무로 된 낡은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말이야. 사람처럼 숨을 쉬는 거란다. 시아버지는 그 기둥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부드럽게요. 집은 말이 없어. 하지만 대접받은 만큼은 꼭 기억하지.
잘 돌봐주면 집도 사람을 지켜주는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시아버지를 따라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대나무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고 마른 걸레로 먼지를 닦고 찢어진 창호지를 바르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는 거야. 집이 알아듣는단다. 그렇게 서리는 새벽마다 그 집에 가서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일을 배웠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빗자루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폐가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그 집 말이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 돈도 안 되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카페로 바꾸면 돈 될 것 같은데. 요즘 한옥 카페 유행이잖아.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면 괜찮을 거야. 서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물에 잠긴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그건 아버님이 평생 지켜온 집이에요.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함부로. 집은 집이야.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집착해? 그래서 뭐가 남는데? 세금만 나가고. 서리는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집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뜻이.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뜻?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그렇게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살 거야?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돈도 안 되는 낡은 집을 지켜야 하는지, 왜 그 집에 매달려야 하는지, 서린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폐가 얘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서린이 새벽에 폐가에 다녀오면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또 그 집 갔다 왔어? 당신 참 답답하네.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새벽이면 폐가로 향했어요. 남편의 말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서린은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린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서린을 따로 불러 열쇠 꾸러미를 건네셨어요. 녹슨 열쇠 3개가 달린 낡은 꾸러미였습니다. 서린아, 이 열쇠 네가 가지고 있거라. 서린이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드님께.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아니야. 말 많은 사람이 집을 망친단다. 네가 지켜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시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님, 욕심내지 마라. 그냥 지키기만 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뒤로 서리는 폐가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서리는 새벽마다 그 집에 가서 마루를 닦았어요. 낙엽을 쓸고 창호지를 바르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그 집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폐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 집은 시간의 축적이고 사람의 정성이 쌓인 곳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서리는 버스에서 내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웃집에서 민재를 데려왔습니다. 민재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오래 걸렸어요. 서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재의 작고 따뜻한 몸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었어. 민재 잘 있었어? 응. 근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울었어요? 서리는 억지로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배고프지? 밥 해줄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남편과 그 여자, 그들이 폐가를 보며 비웃던 모습, 그리고 남편이 내뱉던 말들. 아직도 이 집의 의미를 둬?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난 뒤 서리는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폐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열쇠를 비쳤어요. 열쇠를 바라보며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만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열쇠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서리는 그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 집만은 이유 묻지 말고 지켜라. 서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키는 사람과 버리려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남편은 폐가를 돈으로만 봤지만 서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았어요. 그 집에는 시간이 있었고 사람의 정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열쇠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석 달 뒤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가신 뒤로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밥도 잘 드시지 않으셨고 자꾸만 먼 산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이 가셨으니 마음이 따라가신 거였죠.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서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빈소를 지키는 일들. 모두 서린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서린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폐가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남편은 서린을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짐 싸. 이제 이 집도 내 집 아니야.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자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린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있던 옷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심지어 서린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이불까지. 여자가 맘대로 버리거나 치워버렸어요. 서린이 항의하려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린이 학교에서 민재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커다란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서린의 옷가지가 박스에 대충 구겨진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도 여름 원피스도 모두 구겨져서 박스에 쑤셔 넣어져 있었어요. 거실 안에서는 여자가 소파에 누워 편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어놓고 먹고 있었어요.
서린이 10년 넘게 정성스럽게 가꿔온 거실이었지만 이제 서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8살 아이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 손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서린은 무릎을 굽혀 민재와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갈 데 있어. 하지만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구들에게 신세를 질 형편도 아니었어요. 서린은 박스 2개를 들고 민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민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이혼 상담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고 넓었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회색빛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은 길고 반들반들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안경을 쓴 40대 정도의 변호사였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네요. 테이블 위에는 재산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예금 계좌.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10년 넘게 살림을 꾸려온 집이었지만 서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 서운동에 있는 고택 한 채가 있네요. 거래 가치가 거의 없어서 위자료 겸 재산 분할로 부인께 넘기는 쪽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댄 채였어요. 그 낡은 집, 세금만 빨아먹는 집 잘 가져가.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집은 남편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취급하는 말투였어요. 변호사가 서린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 집은 시가로 평가해도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매도도 어렵고요. 다른 재산 분할을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제가 가져갈게요. 상관없어요.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린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정말 그 집만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재산은? 네, 괜찮습니다. 남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손뼉까지 한 번 쳤어요. 역시 답이 없네. 좋아, 그렇게 해. 그 집이나 가지고 잘 살아봐. 나야 좋지. 남편은 서류에 휘갈겨 서명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한참 동안 맴돌았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서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운동 고택은 위자료 겸 재산 분할로 부인 명의로 이전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청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건네주시던 열쇠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집만은 지켜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긴 복도의 벽은 흰색이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린은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 얇은 봉투 안에
설인의 남은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은 건 낡은 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를 맡긴 이웃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설이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인에게는 폐가가 있었어요. 비록 낡고 가치 없어 보여도 그 집만은 설인의 것이었습니다. 설인은 가방 속 열쇠 꾸러미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 열쇠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그 낡은 폐가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렵지만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이틀 뒤 설인과 민재는 폐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2개가 전부였어요. 옷가지 몇 벌과 민재의 책, 이불 한 채. 그게 다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설이는 잠시 대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서 있었어요. 녹슨 열쇠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끽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키가 설인의 허리까지 올라오는 잡초들도 있었어요. 설인이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사이에 마당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루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창호지가 펄럭거렸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서 살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겁먹은 것 같았어요. 설이는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응.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가 예쁘게 꾸며줄게. 하지만 설인도 막막했습니다. 가구도 없고 전기도 끊겨 있었어요. 수도는 다행히 나왔지만 물이 녹슬어서 한참을 틀어야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첫날 밤은 춥고 무서웠습니다. 이불을 깔고 민재와 함께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집이 삐걱거렸습니다. 마루가 삐걱, 창문이 덜컹, 지붕이 우두둑. 온갖 소리가 났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민재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무서워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여기 봐. 엄마 손잡아. 엄마, 여기 귀신 나와요? 민재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설이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주시는 집이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민재는 엄마 품에 안긴 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어요. 다음 날 새벽 설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설이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설이는 동네로 나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마다 들어가 물어봤어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3번째 들어간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만 원 드릴게요. 주말은 쉬고. 설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설인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잠든 민재를 두고 집을 나섰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다듬었어요. 손은 찬물에 불어서 빨갛게 됐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9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민재를 깨워 학교에 보냈어요. 민재가 학교에 간 사이 서리는 폐가를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마루를 닦았습니다. 대걸레에 물을 적셔서 먼지를 닦아냈어요. 1번, 2번, 3번.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루에 나무결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어두웠던 마루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를 발견했습니다. 창호지를 사와서 풀을 발라 조심스럽게 덧댔어요.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창호지를 바르고 나니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썩은 문틀을 발견하면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살려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사라지고 마루가 깨끗해졌어요. 창호지를 바른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마루에 올라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집이 조금 예뻐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서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래, 엄마가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힘이 났어요. 밤이 되면 서린은 민재를 재우고 혼자 마루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힘들었습니다. 새벽 일은 몸을 지치게 했고 돈은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 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돌보는 만큼 집도 서린을 품어주고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서린은 폐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이 서린과 민재를 지켜줄 거라고. 시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이 집도 서린을 지켜줄 거라고. 서린의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린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집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마루는 반질반질해졌고 창문마다 새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도 모두 뽑아냈어요. 이제 폐가는 폐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학교 숙제를 마치고 작은 방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8살 아이가 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나 비행기야. 슝. 민재가 2 팔을 벌리고 달리다가 그만 바닥의 장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야. 서린이 부엌에서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국을 끓이다 말고 나온 터라 앞치마를 입은 채였어요. 민재야, 괜찮아? 어디 다쳤어? 서린은 민재를 일으켜 세우며 몸을 살폈습니다. 무릎을 만져보고 팔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뭔가 걸렸어요. 장판이 이상해요. 서린이 민재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장판 한쪽이 들뜬 채로 접혀 있었어요. 서린은 무릎을 꿇고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장판만 유독 깨끗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주변 장판은 오래되어서 찢어지고 들떠 있었는데 그 부분만은 상태가 좋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것 같았어요. 색깔도 달랐습니다. 주변은 누렇게 바랜 장판이었는데 그 부분만 아직 갈색빛이 남아 있었어요. 서린은 손바닥으로 장판을 눌러봤습니다.
감촉이 확연히 달랐어요. 다른 부분은 물렁물렁했는데 그 부분만 단단했습니다. 손톱으로 장판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긁어봤어요. 장판 아래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예요? 왜 여기만 이래요? 서리는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랑 같이 이 장판 좀 들춰볼까? 네. 민재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서리는 장판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민재도 엄마를 따라 장판을 붙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힘을 주어 장판을 벗겨냈어요. 장판이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서린과 민재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장판 아래로 회색빛 돌판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린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진 채 돌판을 바라봤습니다. 돌판은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한 팔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돌판은 회색빛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은 듯 윤기가 났어요. 돌판 가장자리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홈이 양쪽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늘 이 방만은 직접 청소하시던 모습. 이 방은 내가 할게.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서리는 숨을 고르고 돌판 가장자리 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밀어봤어요. 돌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시 힘을 주어 밀었어요. 끽. 돌판이 옆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엄마, 움직여요. 민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돌판이 절반쯤 밀렸을 때 그 아래로 검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서린과 민재는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검은 구멍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흙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기, 뭐가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팔을 꼭 잡았어요. 서리는 힘을 더 주어 돌판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구멍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서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손전등을 켰습니다. 손전등 빛을 구멍 안으로 비쳤어요. 그 순간 서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구멍 안으로 계단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손전등 빛이 닿는 곳까지 계단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계단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이 집 밑에 지하 공간이 있었다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공간. 민재야, 엄마가 혼자 잠깐 내려가 볼게. 민재는 여기서 기다려. 위험할 수 있어. 엄마, 무서우면 어떡해요? 괜찮아. 손전등 있잖아. 민재는 여기 문 앞에 서 있어. 엄마 부르면 금방 대답할게. 서리는 민재를 방문 앞에 세워두고 손전등을 꼭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멍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삐걱. 나무 계단이 서린의 무게를 견디며 소리를 냈어요.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위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위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민재야, 거기 서 있어. 계단은 모두 12개였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서린의 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어요.
손전등을 천천히 돌려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지만 생각보다 넓었어요. 어른 2명이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흙벽이었고 바닥도 흙이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7개의 낡은 나무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 명주 천으로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천천히 풀어냈어요. 그 순간 서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자 항아리였습니다. 손전등 빛 아래에서 항아리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달빛처럼 은은한 청록색이 손전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표면은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은은한 광택이 흘렀어요. 항아리 표면에는 섬세한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어요. 서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아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2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화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산수화였습니다. 먹으로 그린 산과 구름, 그리고 작은 정자. 그림은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분놀림은 살아있었어요. 오른쪽 아래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번째 상자에는 백자 다랑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백의 항아리였어요. 손전등 빛을 받아 우윳빛처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표면에는 아무 무늬도 없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어요. 항아리의 곡선은 완벽했고 만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4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책들이었어요. 표지는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5번째 상자를 열자 작은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빛 불상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세밀함은 놀라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 손 모양, 옷주름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6번째 상자에는 또 다른 도자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청사기 접시, 작은 항아리, 찻잔.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서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와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서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땅 문서와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목록이 놓여 있었어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필체는 또렷했어요. 서린에게라고 쓰인 글씨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한지의 붓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손전등 빛을 편지에 비추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와 내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집을 지키기로 했을 것이고, 이 유물들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것들이란다. 내 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께서 목숨처럼 지켜오신 것들이지.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것들이야. 하지만 서린아, 명심해라. 이것들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란다. 욕심내지 마라. 때가 되면 세상에 내놓아라. 그것이 이 유물들이 있어야 할 곳이야. 내 어머님이 목록을 만들어 두셨다. 하나하나 어떤 것인지 적어 두셨으니 참고하거라. 그리고 땅 문서도 함께 두었다.
이 땅은 생각보다 넓단다. 힘들 때 이 땅이 너에게 숨 쉴 자리가 되길 바란다. 설인아, 너는 욕심 없는 아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단다. 이 집을, 이 유물들을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야. 말 많은 사람은 집을 망친다고 했지. 너는 말없이 묵묵히 이 집을 지켜왔어.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힘들겠지만 너는 이겨낼 거야. 너에게는 그 힘이 있어. 시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시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설인은 시어머니가 쓰신 목록을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유물 하나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청자 상감 연화문 매병 고려시대, 백자 다랑아리 조선시대, 산수와 조선 후기 금동 삼국시대.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설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유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목록 마지막에는 시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인아, 이것들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 설인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 옆에는 땅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인이 문서를 펼쳐보니 이 고택과 주변 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이었습니다. 고택 뒤편의 야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설인은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편지와 목록, 땅 문서만 가지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엄마. 민재가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올라오자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오래 걸렸어요. 무서웠어요. 설인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확인할 게 좀 있었어. 엄마 밑에 뭐가 있었어요? 설인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귀한 물건들이 있었어.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 줄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난 뒤 설인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세상에 내놓아라. 설인은 알았습니다. 이 유물들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설인은 민재를 데리고 동네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시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사셨어요. 설인과 민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게. 민재도 왔구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재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재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민재야, 마당에 가서 놀아라. 할머니 산소에 감나무가 있으니 감이나 따먹어. 민재가 마당으로 나가자 설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가? 설인은 시아버지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시고 편지를 읽으셨어요. 읽는 동안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자네 시아버님이 결국 자네한테 맡기셨구나. 할아버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네 시댁은 대대로 문화재를 지켜온 집안이었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빼앗겨 갔지. 그때 자네 시아버님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켜낸 것들이야. 설인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이었군요. 그래. 하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네. 땅 전문가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게.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설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린이,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러 오다니. 자네 시아버님이 자네를 믿은 이유를 알겠네. 서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소개해주신 땅 전문가가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은 김 변호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땅 문서를 보여드렸어요. 김 변호사는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 땅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긴 하지만 고택과 주변 땅이 이렇게 넓다면 문화재로 등록하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부인, 혹시 이 집에 유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팔 생각은 없어요.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감정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문화재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유물들을 제대로 세상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문화재 전문가가 폐가를 방문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교수님이셨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나온 이준호 교수입니다. 들어오세요,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린은 교수님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마루를 보시고 기둥을 만져보시고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 집 자체도 문화재급이네요. 100년은 좋게 된 한옥입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교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장판을 들추고 돌판을 밀어냈어요.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아래에 유물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지하 공간이 있었다니. 대단하군요. 교수님과 서린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린이 손전등으로 상자들을 비췄어요. 교수님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교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자 항아리를 보시는 순간 교수님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이건 고려청자 상감 연화문 매병입니다. 이 정도 보존 상태라면.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올려 살펴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부인, 이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국보급입니다. 서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상자들도 하나씩 열어보셨습니다. 백자 다랑아리를 보실 때는 안경을 벗으시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서화를 보실 때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상자를 다 확인하신 뒤 교수님은 서린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이 유물들은 모두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서린은 시아버지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편지를 읽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그리고 부인도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교수님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유물들은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 기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증하시면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됩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교수님은 서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이 유물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부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들이 폐가를 방문했어요. 유물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고 기록했습니다. 청자 항아리는 국보로, 백자 다랑아리는 보물로 지정 신청됐어요. 나머지 유물들도 모두 중요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한 달 뒤 서리는 문화재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기증 동의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기증하신 유물들은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분산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 고택과 주변 땅은 문화재로 등록돼서 보존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부인께서는 관리인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고택을 계속 관리하실 수 있어요. 서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장, 2장, 3장. 서명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욕심내지 말고 세상에 내놓아라. 시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데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참, 부인. 땅 가치 평가도 나왔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고택 보수 비용이랑 관리비로 쓰실 수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연간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증하신 유물에 대한 세금 혜택도 상당합니다. 서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민재와 함께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파랬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민재와 함께 폐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엄마? 서리는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아주 특별한 집이 됐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어. 와, 정말요? 응. 그리고 이 집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 이 집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잖아요. 서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린은 시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소는 폐가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산 중턱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잔디가 깨끗하게 자라 있었어요. 서리는 준비해온 과일과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린이 왔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유물들은 모두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집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민재랑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마치 시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민재와 함께 이 고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고. 그날 밤 서리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폐가는 이제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의 정성이 스며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는 이제 희망이 있었어요.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 집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지켜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린이 유물을 기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시간 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우는 이혼 후 유민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얻었고 새 차도 샀어요. 사업도 확장하려고 큰 돈을 빌렸습니다. 유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줬어요.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 식사. 돈은 물처럼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투자했던 부동산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석 달 뒤 정우는 빚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어요. 카드값도 밀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했어요. 유미는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정우가 돈을 못 벌어오면 얼굴을 찌푸렸어요. 당신 이래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살려고 당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술만 마셨어요. 어느 날 정우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유민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정우가 물었습니다. 유민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 나갈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지금 뭐라고? 정우 씨, 현실 좀 보세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전 끝난 사람 인생까지 같이 정리해줄 생각 없어요. 유미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우는 멍하니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정우의 삶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요.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정우는 지하철역 계단에 앉았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그 위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밤이 되자 더 추워졌습니다. 정우는 옷을 껴입고 몸을 웅크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정우는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잠을 잤어요.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편의점 앞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길게 자랐어요. 옷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을 주었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어요. 심심해서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 한쪽에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운동 고택, 국가문화재로 지정. 지하공간에서 국보급 유물 발견. 정우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운동에 위치한 100년 된 고택에서 국보급 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화제다.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귀중한 문화재들이 집 지하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의 가치를 수십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의 소유주인 박서린 씨는 모든 유물을 국립박물관과 대학에 기증했다. 박 씨는 이것들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이라며 기증 이유를 밝혔다. 정우는 신문을 읽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십억 원. 자기가 세금만 빨아먹는 집이라고 비웃었던 그 폐가에 수십억 원의 유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우는 신문을 구겨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 기증했다고. 미친. 팔았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정우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직 남은 유물이 있는 건 아닐까? 신문에는 일부만 나온 거 아닐까? 그 집에 가면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정우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밤마다 폐가가 떠올랐어요. 그 집 지하에 숨겨진 유물들. 혹시 하나라도 남은 게 있다면 그걸 팔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밤에 몰래 폐가에 침입해서 지하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술을 마시고 폐가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폐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어요. 국가지정문화재 고택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담을 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담에 손을 얹고 기어 올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정우가 담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으. 정우는 신음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폐가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채로 향했어요.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입구를 찾아야 했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살폈어요.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장판을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야? 폐가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서린이 나왔어요.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린은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알았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서린, 나는 그냥.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물을 훔치려 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서린은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당신 유물 노린 거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다 기증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리가. 뭔가 남은 게 없어요. 다 박물관에 갔어요. 정우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린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있습니다. 서운동 고택이요.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2명이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단 침입죄로 연행하겠습니다. 정우는 경찰에게 끌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돌아 서린을 봤어요. 서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경찰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시 자. 서린은 민재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루에 앉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우를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유물을 훔치러 담을 넘다니. 하지만 서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가 무단 침입과 절도 미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통지였어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서류를 보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간 정우는 다시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금 통지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200만 원. 지금의 정우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노역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벌금 대신 200일 동안 노역을 해야 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는 골판지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내일이면 노역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정우의 겨울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정우가 노역장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시간 서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무를 기증한 뒤 문화재청에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고택 보수를 위해 정부 예산 10억 원이 배정됐어요. 지역구청에서도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대기업 재단에서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처진 지붕을 고쳤고 금이 간 벽을 보수했습니다. 마루는 모두 새로 깔았어요. 하지만 원래 모습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100년 된 한옥의 품격을 지키면서 튼튼하게 고쳤어요. 고택 옆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현대식 전시관이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은 깔끔한 건물이었지만 고택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공간이 마련됐어요. 공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리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어요. 집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폐가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목련이 하얗게 피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울타리를 수놓았어요. 서린이 심어둔 장미도 새싹을 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린에게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고택박물관 개관식이 다음 주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고택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문화재청 관계자들, 대학 교수들, 구청장님,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모두 개관식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고택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운동 고택문화유산 전시관 개관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어요. 고택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기와는 반짝반짝 빛났고 벽은 깨끗하게 회칠되어 있었어요. 옆에 지은 전시관 건물도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민재와 함께 단상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어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고택이 15억 원의 투자와 지원을 받아 지역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 10억 원, 지역구청에서 5억 원, 그리고 민간재단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 분의 결단 덕분입니다. 박서린 관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장이라니. 청장님이 서린을 불렀어요. 서린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서린 씨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유물을 모두 국가에 기증하셨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내놓으셨어요. 그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재청은 박서린 씨를 이 전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고택 앞을 가득 채웠어요.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관장. 자기가 관장이라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택은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었어요. 마루는 반짝반짝 빛났고 창호지는 새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기둥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새로 지은 전시관 건물로 들어가니 넓은 전시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은 흰색이었어요. 유물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청자 항아리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백자 다랑아리는 순백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김홍도의 서화도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게 집안에 숨겨져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국보급이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해요. 민재가 엄마 손을 잡고 전시실을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박물관이 됐어요. 서린은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이 모든 게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야. 전시실 한쪽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유물들은 대대로 이 집안이 목숨 걸고 지켜온 문화유산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이 집안 사람들은 이 유물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손인 박서린 관장이 이 모든 것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서린은 시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 지켰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서린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과 민재는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관장이 됐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믿어지지 않아. 꿈만 같아.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죠?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이 집을 관리하는 일도 하게 됐어.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서린은 문화재청에서 정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서운동 고택문화유산 전시관 관장 박서린. 임명장에는 서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관장 월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이었어요. 서린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서린은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민재랑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린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좋은 일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축하해. 관장님 됐다며. 정말 자랑스러워.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전시관은 매일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 관광객들,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고택과 유물들을 보러 왔어요. 입장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5,000원, 학생 3,000원. 수익금은 전시관 운영비로 쓰였어요. 서리는 매일 전시관을 관리했습니다. 유물들을 점검하고 관람객들을 안내했어요. 고택 마당도 꾸몄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다듬고 정원을 가꿨어요.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왔습니다. 민재 학교였어요.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우리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와하며 신기해했어요. 서리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시관 관장 박서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유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서린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유물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켜온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남긴 건 물건만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리는 혼자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조용한 전시관 안에서 유물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지킨 사람은 남고 버린 사람은 잃는다고. 시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